15세기 조선에서요, 한 번의 만남이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 후원가였던 한 왕자, 그리고 그의 눈에 든 단 한 명의 조선 화가, 심지어 이들의 대화를 기록한 천재 학자까지. 자, 이 세 사람이 나눈 조용한 약속이 어떻게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켰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간은 1445년 초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바로 안평대군의 서재예요. 뜰에 있는 감나무 잎은 서서히 노랗게 물들어가고 아직 햇살은 따스한데 바람 끝에서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하는 냄새가 실려왔겠죠. 바로 이 고요하고 지적인 공간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서화수장가 안평대군, 그리고 젊은 지편전 학자 신숙주, 또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안견. 그들 앞에는 안견이 그린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안평대군이 툭 던진 이 한마디. 여기에는요, 화가를 향한 그의 엄청난 절대적인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서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안평대군 앞에 놓인 그림은요, 먹빛 산맥 하나가 길게 흐르고 멀리 정자 하나가 전부인, 그러니까 여백이 가득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극한 단순함 속에 뭔가 아주 특별한 게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안견은 자기 그림 앞에서 아유 부족합니다 하고 몸을 낮추는데 천재학자 신숙주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죠. 그는 억지로 꾸며낸 기교가 아니라 그림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기운, 바로 산의 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아니, 왕자, 학자, 그리고 화가, 이 세 사람의 만남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안평대군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안평대군은요, 그냥 왕족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시대를 대표하는, 뭐랄까, 가장 위대한 예술품 수장가, 바로 컬렉터였던 거죠. 그의 소장품 목록을 보면요, 이건 뭐 당대 예술의 정수 그 자체였어요. 안평대군이 직접 기록한 소장품 목록, 화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요, 그가 모은 그림과 글씨가 무려 222축에 달했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양으로만 승부한 컬렉션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곽희, 아시죠? 이런 전설적인 거장을 포함해서 무려 35명이나 되는 역대 최고 화가들의 작품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전설적인 컬렉션 목록에 이름을 올린 조선 화가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안견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안평대군이 안견의 예술을 얼마나 독보적으로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아니, 대체 안견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뭐가 그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거죠? 그 비밀은요, 그의 붓을 다루는 방식, 아주 혁신적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먼저 산의 윤곽선을 딱 그리고 그 안을 먹으로 채워넣는 약간 정해진 방식을 따랐어요. 그런데 안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종이 위에 먹을 쫙 풀어놔요. 그러면 그 먹이 번지고 마르는 그 농담 속에서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산이 스스로 모습을 쓱 드러내는 거예요. 신숙주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안견은 그냥 눈앞에 산을 베끼는 화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산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근원적인 원리, 그 질서를 먼저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붓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창조에 대한 철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견의 이 독창적인 시선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견의 그림에 깊은 감명을 받은 신숙주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화가께서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산수화를 그리는 화가한테 이보다 더 핵심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아마 서재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온 안견의 대답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산을 그리는 화가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산이 아니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안견 예술의 정수였습니다. 그는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형태와 형태 사이의 빈 공간, 바로 여백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안견에게 여백은 그냥 텅 빈 배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산의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는 모든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었던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안견의 이 대답을 들은 안평대군은 그의 예술 세계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이해가 미래의 어떤 걸작을 향한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죠. 안견은 말해요. 자기는 실제로 본 산뿐만 아니라 기억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아직 없는 산까지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풍경. 그게 바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궁극의 경지라는 거였죠. 안견의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한 안평대군이 정말 예언과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그럼 언젠가 자네가 아직 없는 산을 보게 되는 날 가장 먼저 내게 가져오게.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죠. 한 예술가의 잠재력을 100% 믿는 후원자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약속은 불과 2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1447년 어느 날 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복숭아 동산을 거닐려요.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안견을 부른 거죠. 왕자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안견은 단 사흘 만에 불후의 명작, 바로 그 유명한 몽유도환도를 완성해냅니다. 자, 아직 없는 산을 그려달라는 약속, 그리고 꿈속의 풍경을 현실로 그려낸 화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위대한 예술이라는 게 어쩌면 그냥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요?